요즘 주위에 보면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불편하다는 분들 참 많습니다. 기름진 식단에 과식, 과음까지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식습관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280만 명이 넘었던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2020년에는 465만 명,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60% 이상 증가했다는 건데, 자, 오늘은 한림대 성심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임현 교수 모시고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식도라고 하면 입하고 위를 연결해주는 소화기관이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식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식도는 말씀하신 대로 구강에서 위까지 연결되어 있는 한 20에서 25cm 정도 되는 근육 튜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입에서 저작작용을 해가지고 음식물 같은 거나 물 같은 거를 위로 전달하는 작용, 보통 연도 운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작용을 통해서 입안이나 구강에 있는 그런 음식물이나 물을 위에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전달하는 기관, 그냥 튜브, 네. 관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연동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순차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게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환자들이 음식을 못하고 삼킴 곤란이라고 해서 음식이 걸리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단순히 전달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만약에 식도에 문제가 생긴다,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식도는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장기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감염성 질환도 생길 수가 있고 암도 생길 수가 있고 근데 특히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운동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운동 이상에 포함되는 질환 하나가 위식도 역류 질환,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질환이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뭐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역류성 식도염은 저는 정말 자주 경험을 하거든요. 이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음식을 빨리 먹어서 그런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그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많이 연구를 하긴 한데 아직까지 뭐 정확한 기전을 알기는 어렵지만은 의사들이 생각하는 기전 중에 여러 가지가 하나는 첫 번째로 식도가 정확하게 운동 기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식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과민한 분들이 있거든요. 적은 자극에도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것처럼 식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민증이 생기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현재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가 식도하고 위 사이에는 관략근, 조임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내려왔던 음식물이 식도 내로 역류되지 않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게 하는 그 조임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그 조임근들이 기능을 못하는 것들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청기 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식후에 바로 누우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역류성 식도염도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맞나요? 라는 질문. 네, 말씀드린 대로 보통 식사를 하게 되면은 식도 자체가 연동 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을 쭉 위까지 보내게 되는데 아무래도 중력 작용에 의해서 먹게 되면 쭉 내려가는 데 도움을 들게 됩니다. 하지만은 누워 있게 식사 후에 바로 눕게 되면은 음식물이 또 위하고 위식도 근처에 또 위치하게 되니까 역류도 잘 될 수 있고 또 중력 작용이 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역류가 상대적으로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그러니까 음식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보통은 역류성 식도염 흔히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위식도 역류 질환이거든요. 그게 엄밀히 말하는 거고 그 위식도 역류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위에 있는 내용물, 보통 음식물, 특히 위산이죠. 위산 같은 것들이 식도 내로 역류되어서 보통 이제 밑으로 내려가 12장 쪽으로 소화된 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역류되다 보니까 위에 식도에서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거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 이유는 식도라는 기관 자체는 여러 가지 음식물 같은 게 내려가는 장기이기 때문에 뭐 기계적 자극에 대해서는 조금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서 위산을 접할 일이 원래 정상적으로는 별로 없는 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위 내용물, 위산이 역류되다 보니까 그 산에 의해서 되게 강산에 손상을 입어서 그렇게 환자분들이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신맛을 느끼게 되고 네. 일단은 삼킨 음식이 다시 올라오는 게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다. 네, 보통 그렇게 보죠.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린 아기들이 네. 이미 삼킨 분유를 다시 이렇게 거꾸로 역류시키는 것도 비슷한 증상인가요? 근데 가끔 토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역류긴 하죠. 역류인데 역류 자체도 증상도 구토라 여러 가지 뭐 저희 의학적으로 표현하는 질환도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비슷하게 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자주 구토를 하는 아기들도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조금 의심해 봐야 되나요? 워낙 우리들이 성인들의 대상에 성인들이 많이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 질환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소아들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정말 드물지만은 내시경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토하고 가슴 쓰림 있는 사람, 애기들, 청소년 들어가서 보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게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 토하고 그 하는 것들을 가지고 아주 어린 그 유아들이 그렇게 역류성 식도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혹시 어디 다른 데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과거보다 환자 수가 더 증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워낙 식습관 자체가 서구화되고 그리고 비만 인구가 많이 늘고되고 여기 비만 때문에 복압이 증가되면은 이게 음식물 자체가 역류가 조금 더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와 함께 생기는 것이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되는 것도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복압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배의 압력이 증가하고 또 비만, 또 서구화된 음식 습관, 고령화 이런 것들이 다 역류성 식도염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죠? 크게 증상 자체를 분류를 하는데 식도 증상과 식도 외 증상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식도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가슴 쓰림, 산 역류, 그리고 가슴 통증 등을 보통 식도 증상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고 식도 외 증상은 되게 비전형적인 증상인데 목에 이물감 있는 분들, 그리고 만성 기침,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를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전형적인 증상들 중에서 가슴 쓰림, 산 역류만 있는 경우들은 그런 증상들 같은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질환과 역류성 식도염과 연관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런 증상만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전형적인 증상은 상당히 좀 적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역류라는 게 자꾸 입안에 쓴맛이 느껴지는 뭐 이런 그거보다는 건가요? 이게 가슴 타는 듯한 이렇게 막 올라오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네.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네. 정말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통증이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혹시 심근경, 심장 문제인지 알고 새벽에 응급실 찾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드물지만. 그게 위산 역류 때문이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역류성 식도염도 유전이 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면서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기가 요즘에 구토를 많이 해서 걱정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든요. 더 조심하고 싶어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네, 그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긴 한데 거기에도 뭐 하나 유전적인 요인도 뭐 아직은 저희가 확실히 보고된 건 없지만 뭐 유전이라는 게 다 연관성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보다 식습관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영향이 더 미치는 큰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전보다는 본인의 식습관, 생활 습관이 조금 더 중요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활 습관, 식습관이 역류성 식도염에 영향을 미치는 거 어떤 부분이 있어요? 네. 뭐 과식을 한다든지 뭐 음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라고 바로 눕는 습관들 자체가 별로 좋은 습관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식사하고 나서 위에서 소화되고 다 내려갈 때까지 보통 한 2-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 여유를 두고 좀 앉아있고 활동을 간단하게 하다가 그럴 때 저녁 시간대는 그리고 되도록 좀 일찍 식사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속이 쓰리고 타는 듯해서 약을 먹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지속해서 약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네,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외래를 봤을 때 위식도 역류질환 같은 경우에는 잘 낫지는 않거든요. 보통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약을 끊게 되면은 6개월쯤 지나면 보통 60-70% 환자분들이 다 재발한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좀 장기적 투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가장 흔한 게 저희가 이 약을 먹었을 때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냐고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뭐 찾아보면은 정말 무서운 얘기들 많이 있거든요. 약을 사용했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폐렴부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치매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데이터들 자체가 워낙 좀 과장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환자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 약이 꼭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약을 먹었을 때 먹지 않았을 때 본인이 먹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라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너무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자체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워낙 좋은 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여하고 하는 거고 그런 보고도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여서 본인이 위식도 역류질환이 맞고 만약에 속쓰림이나 그런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은 그런 부작용 생각 없이 약을 드셔도 괜찮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받는 것이. 그렇군요. 근데 속쓰림으로 이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아서 약을 투여하면 괜찮은데 이게 약국 어디를 가든 속쓰림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약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병원까지 가지 않고 그냥 약국에서 쉽게 처방받아서 약을 꾸준히 장기간 복용을 하시면 네. 아무래도 걱정이 조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약국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으로 파는 경우들 자체는 대부분 그게 이제 위해하는 게 성분들이 별로 적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거보다도 그 증상이 왜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진짜로 놓치고 있는 다른 질환이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꼭 그렇게 장기 투여하시는 분이라면은 병원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속쓰림 원인 특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위암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위내시경 같은 내시경 검사를 한 번 정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지속되면 위암으로 갈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0932님. 역류성 식도염 자체로 위암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위암보다는 식도에 좀 나쁜 게 생길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뭐 요즘 이제 워낙 건강검진, 이제 국가암검진이 많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위내시경 많이 받고 위뿐만 아니라 식도 질환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해식도라는 특정 질환에 대해서 생기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 발해식도는 또 식도암이 생길 수 있는 전암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우선 발해식도는 상당히 많이 적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기는 발해식도의 경우에는 서양 사람들이 생기는 발해식도와 많이 차이가 있고 암이 생길 위험성이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발해식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우 2년 주기로 내시경 보통 국가검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대부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발해식도? 네. 처음 듣는 용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트름이 자주 나오는 것도 관련이 있나요? 라는 말씀. 트림은 조금 그 역류랑 좀 다른 개념이고요. 보통은 이제 공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 자체에서 공기가 따로 만들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본인이 식습관 자체로 본인도 모르게 공기를 삼키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뱉어내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본인이 왜 그런 일이 생기고 트림이 생기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식습관 너무 빨리 먹는다든지 음식을 드시는 도중에 물과 함께 급하게 드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음식을 입에서 조금 오래오래 씹고 물이나 그 국을 말아 드시는 것도 별로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입에서 충분하게 저작작용하고 나서 좀 빨리 천천히 드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트름을 하는 경우도 네, 신트림도 이제 워낙 그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 쓰림, 산역류와 같은 그런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드뭅니다. 근데 신트림 같은 경우도 환자분 느끼는 증상에 따라서 비슷한 위식도 역류질환과 비슷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5388님도 질문을 주셨어요.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역시 주치의님. 5388님은 50대 직장인인데요. 요즘 잦은 음주로 인해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좋은 음식이나 식습관 같은 게 있으면 추천드립니다. 네. 본인이 방금 답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잦은 음주, 잦은 음주를 안 해야 되겠죠. 피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위식도 역류질환 항상 저희가 공개 강좌나 어디 가게 되면은 음식을 많이 걱정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다 보면은 제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여러 가지 들어보면은 위식도 역류질환과 관련된 음식 여러 가지 다 나오거든요. 커피, 콜라, 술, 담배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음식을 먹을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다 좋아하는 음식은 위식도 역류질환 생기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되도록이면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 관련해 가지고 알려진 그런 부분들 좀 피하라고 알려서 좀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먹었을 때 그리고
이 특정한 상황 같은 경우 과식을 하거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 위식도 영주라는 증상이 계속 생긴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특정한 음식이나 특정한 상황을 조금 피하라고 저는 그렇게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하고 싶은 거 충분히 하시면서 대신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거 좀 피하라고 하고 약물과 함께 치료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네요. 네. 내가 그 상황에서 자꾸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 그러면 그 상황, 그 음식을 피하는 게 좋다. 반대 질문을 주신 분도 있어요. 9662님께서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나요? 네. 뭐 따로 그렇게까지 드시라고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피하는 음식들이 훨씬 많죠. 말씀드린 위산을 조금 더 촉진하거나 위식도 가끔 말씀드린 위하고 식도 사이에 있는 관략근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음식물 같은 걸 조금 피하라고 그러고 음식물 자체보다는 습관 자체를 조금 더 소식하고 천천히 드시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제철에 나는 음식 드시는 게 제일 좋겠죠. 왜 양배추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양배추 카베진이라고 해가지고 네. 많이 나오는데 뭐 그걸 가지고 특별히 약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양배추에 바이타민 E라고 해서 비타민 E라고 해서 그런 성분들이 위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걸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그냥 말씀드린 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철에 나는 신선한 음식 먹고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음식물이나 상황을 피하시면은 전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화제를 매일 먹고 있는데 이건 괜찮을까요? 라고 네. 권정환님. 네, 뭐 매일 먹는 것 자체가 별로 그 위 기능 자체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안 드시는 게 좋죠. 약제라는 것들이 자체가 저희가 불편한 증상이 있어서 해결하려고 하긴 하지만 그 약제 자체라도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은 좀 2차적인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꾸준하게 오래 드시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병원에 방문하고 검진 한번 통화해 보시는 것도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윤희님도 질문 주셨는데요. 술을 많이 먹고 자다가 새벽에 목에 매운기가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게 역류성 식도염일까요? 네, 역류 때문에 생기는 증상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게 좀 궁금해요. 역류성 식도염은 자연스럽게 낫기도 합니까? 아니면은 이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 통계 자료에 하면은 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위식도 영주라는 비슷한 증상, 합당한 증상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죠. 위식도 영주란 같은 경우에도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워낙 한번 증상이 발현하게 되면은 치료 효과가 더딥니다. 자전 스스로 해결되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고 약제를 먹으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받지 말고 병원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다른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오랫동안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역류성 식도염으로 처방된 약을 먹었을 때 위산 저하가 올 수도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위식도 역류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위산의 역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타겟이 되는 치료 약제가 위산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애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산이 당연히 억제가 되죠. 분비가 떨어지게 되죠. 네. 그거는 뭐 문제는 없나요? 소화에 있어서? 네, 소화하는 데까지는 크게 영향은 없고, 네, 이제 위산 자체가 우리 몸 자체에서 천연적으로 그 뭐 항균제 역할을 하거든요. 세균 같은 게 들어왔을 때 2차적인 작용하는데 그것 때문에 가끔 이제 위장 병 같은 게 감염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그거 역시 많은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걱정 말고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식도염이 약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감기가 왔는데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요. 이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뭐 감기 때문에 약을 드시고 그거보다는 아마 원래 있었는데 그거보다 갑자기 악화되어 감기 걸리고 나서 그러셨다면은 감기나 다른 2차적인 원인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가끔 약제 때문에 감기약이라고 복용하면서 그것 때문에 위장 장애나 조금 생기는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 진통제 성분이 같이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역류성 식도염은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위내시경? 네, 그
워낙 흔하게 저희 우리나라 위내시경, 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는데 위식도 역류란 내시경 그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 진단 방법이 환자의 증상에 기초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 쓰림, 산영주 이게 전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진단 겸 시험 목적으로 약을 투여했을 때 반응하는지를 보는 그런 투여하는 직접 실험하면서 약제를 투여하면서 진단하는 방법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내시경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는 뭐 식도 산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보편하는 검사들이 환자분들이 일반인들이 아시는 것들은 내시경 검사긴 합니다. 내시경으로 직접 식도랑 위랑 연결된 접합부를 확인해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란이나 궤양, 협착 혹시 위식도 역류란 역류성 식도염의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내시경은 우리가 건강검진하기 전에 뭐 며칠 굶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도 그 전에 뭐 며칠 굶고 이런 게 필요해요? 보통은 그 건강검진할 때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한 8시간 정도 아침에 받게 되면은 저녁 간단하게 드시고 일찍 먹고 금식하는 게 그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8시간 마찬가지로? 정도. 네네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옛날에는 흔하지도 않았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 질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심한 분들이 없었는데 요즘은 뭐 비만 인구도 증가하고 그러면서 식도염이 상당히 심한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치료도 개발이 돼 있고 그리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은 그분들을 그런 치료를 저희가 안내할 때는 이분이 진짜 위식도 역류 질환, 역류성 식도염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본인이 증상을 계속 호소하면서 안 낫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가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아닌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질환인데 그렇게 오인해가지고 계속 치료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맞는데도 불구하고 약제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치료를 권하는 경우 있고 맞으면서 약제에 잘 반응하는데 본인이 이 약을 좀 오래 먹는 게 싫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 내시경 치료나 수술적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염증인 거잖아요. 네. 그럼 내시경 치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네, 보통은 내시경을 또 위시하고 식도 근처를 이어주는 그 부위에다가 조금 그 관략근 기능을 좀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치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흔하게 많이 보편화되는 치료는 아니어서 일반 개인 의원에서는 할 수는 없고요. 대학병원, 3차 병원급을 가셔야 아마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류성 식도염이 위염과 관련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왔어요. 위내시경을 받은 후에 3개월 동안 금주를 했는데 연말에는 와인 정도는 마셔야 될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라고 박영희 님께서. 위내 위염 같은 경우는 위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고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과 연관성은 아직까지는 특별히 같이 보고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연관성 크게 없는 것으로 나왔고 와인 말씀하셨는데 와인 자체가 뭐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뭐 그렇게 얘기 나오면서 그것들이 이제 그것도 술이고 특히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위하고 식도에 있는 관략근 기능 많이 떨어져서 증상을 많이 역류성 식도염을 조금 더 유발시킨다고 보통 알려서 웬만하면 금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뭐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하시면 한 잔쯤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우리가 워낙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몸이 안 받으면은 와인 한 잔만 먹어도 속 쓰리고 불편하신 분들은 본인이 와인이 좋아도 몸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참으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정연선님께서 저도 역류성 식도염이 간혹 있어서요. 베개를 높게 베게 되는데 요거는 효과가 있는 걸까요? 네, 근데 베개를 높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베개를 높게 하라고 그러면 목 부분만 높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목에 더 불편감을 오이는 경우가 있는데 상체부로 한 30도 정도 올리라고 하는 경우들이 올려야 되거든요. 전체 몸 상체까지 해야 되는 경우,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요즘은 그 의사들이 개발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그런 베개 여러 가지 항역류 그런 것들 베개들이 기구 수면을 돕는 그런 베개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걸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목만 올리는 거는 오히려 목의 디스크나 다른 목의 근골격계 질환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피하고 정말 하신다고 그러면은 몸을 한 30도 정도 살짝 올리거나 아니면은 좀 역류가 좀 덜한 자세들이 있거든요. 왼쪽으로 눕는 왼쪽을 아래로 해가지고 눕는 방법들이 역류를 조금 덜 시키는 자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체를 전체적으로 30도 정도를 높인다는 게 허리 정도부터 높은 네네. 거예요? 근데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좌측으로 눕는 것들이 조금 더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요 음식 속도를 느리게 먹고요 커피를 줄이고 걷기 운동을 통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극복한 1인입니다. 불족발, 불닭발 이런 것도 다 줄였는데 이런 것도 효과가 있겠죠? 네, 그런 자체들이 위식도 역류질환뿐만 아니라 위 자체에도 자극되는 것들을 조금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는 네,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운 것들도 뭐 다 역류성 식도염에 자극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음. 이분도 이런 질문 주시면 요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목이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픈 건 아닌데 침을 삼킬 때 느낌이 부은 것 같아서 이비인후과에 가보면 목이 전혀 붓지 않았다고 내과 쪽으로 가보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저희 병원에 제 외래를 보면서 오시는 분들 종종 그렇게 목에 이물감이 있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의사들을 상당히 많이 괴롭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환자분들은 뭐 개인 의원에서 목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위식도 역류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약을 받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은 안 되고 계속 불편감이 있고 장기 투여도 호전 없으니까 외래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로 목에 이물감 있는 것들이 위식도 역류질환의 하나의 식도외 증상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질환이 맞다면 치료약을 들어야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보통 특히 목에 이물감 생기는 것들 질환 중에 하나가 히스테리 구라고 보통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목이 이쪽 부분이 좀 과민해져서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좀 과민해져서 조금만이라도 뭐가 좀 남아있으면 계속 불편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질환보다는 다른 질환 때문에 다른 증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기다리시면서 본인이 아무 병도 아니다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부지불식간에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도 약간 이물감이 느껴지죠. 네, 보통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김덕균 님도 질문 주셨어요. 야식도 위에 안 좋은가요? 네, 보통 야식을 하게 되면은 조금 과식하는 경우가 많고 또 먹다 보면은 함께 또 음주를 함께 하고 또 하다 보면 또 바로 누워서 주무시다 보니까 그 자체로 인해서 그리고 또 야식을 하다 보면 또 이제 보통 2-3시간 정도 좀 앉아 있다 드셔야 되는데 바로 잠을 자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역류를 조금 더 조장하고 그것 때문에 위식도 역류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이 그러면 식도암으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만성적으로 위산이 역류되다 보면은 식도라는 장기는 위산에 대해서는 되게 취약한 장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저항하기 위해서 식도에 있는 점막 표면 세포들이 좀 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발의 식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로 변형하다 보니까 그 세포 내에서 이상 세포들도 암 같은 세포도 좀 발생할 수 있고 발의 식도에서 식도 선암이 생긴다고 얘기하는데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생기는 발의 식도의 경우는 워낙 짧고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고 더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발의 식도가 있다 하더라도 서양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3-4년, 2년 이상 그때 추적 관찰하라고 그 간격을 두고 하라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주기로 받는다면은 특별히 다 문제 국가검진에서 권고하고 있는 2년 주기 내시경만 받아도 충분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발전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권고되는 대로 건강검진만 꾸준히 한다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오늘 궁금증이란 궁금증은 전부 다 해소해 봤던 것 같습니다.